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건데요.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에서는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그리고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 오늘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정도 된 일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소송의 제기는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피해자분께서 3단계 판정을 받고 이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최근에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영유아 중심으로 또 임산부들의 피해도 굉장히 증가된다라는 신고가 있었고 폐섬유증이나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다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던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하는 가습기 살균제의 이제 PHMG라든가 PGH 등의 성분으로 인해서 폐에 어떤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결과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도 피해 구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제 피해자의 어떤 피해의 정도라든가 인과관계 여하를 조정을 해서 1, 2단계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훨씬 더 강도 높은 보호를, 3, 4단계는 조금 낮은 수준의 어떤 보상을 해주는 사안이었고요. 이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3단계였습니다. 예. 소송 제기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에서 어느 정도 배제된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예.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 5천 명 이상이 내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1, 2단계로 인정된 사람의 숫자는 488명, 그러니까 500명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즉 5천 명이 피해를 주장했지만 500명 가량은 1, 2단계로 인과관계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3, 4단계,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3, 4단계로 분류돼서 제대로 된 어떤 배상이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안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조정이나 합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어떤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뭐 2020년에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뭐 그런 점들도 조금씩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4단계로 분류된다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1단계, 2단계 피해자분들은 처음에 손해배상을 조금 받으셨던 거죠? 일단은 인과관계 여하, 그래 피해의 네.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제 네 분류로 분류를 해서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같은 어떤 그 배상책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정부 지원이나 기업 보상은 대부분의 이제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이는 1, 2단계 피해자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3, 4단계 피해자분은 뭐 등급을 나누는 것도 뭐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리고 정부 지원이나 기업의 보상들이 대부분 1, 2단계에 국한되는 것이 굉장히 좀 차별적이거나 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목소리를 듣고 2020년 특별법을 시행을 해서 이 3단계 피해자들도 이제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소송에 가지는 의미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지원이나 기업이 결정하는 지원의 분류 체계나 네. 지원금에 국한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제대로 따져보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은 분은 3단계 피해자 분이신 거고 최종 판결로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1, 2심에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도 되짚어 볼까요?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폐질환이라는 여러 가지 질병이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됐었지만 네. 항소심에서는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했을 때 그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 기준과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로서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일부 연구 결과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3단계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질환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는 이제 의학적인 과학적인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계상의 결함.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오는 가습기 살균제 어떤 그 표시 광고에는 아이가 써도 무방해요. 뭐 어린아이들한테도 뭐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표시상의 결함으로 법원은 봤습니다. 즉 제대로 된 어떤 평가 없이 무단히 이것을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다거나 어린아이가 써도 무방한다라고 해서 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표시상의 결함이고 특히 이것이 이제 뭐 피부에 닿거나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흡입했을 때의 문제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중에 판매한 것 자체가 설계상의 결함이다. 그러니까 제조물 채비법상의 어떤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줬는데 거기에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되니 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3단계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으로 그 치료비를 배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치료비는 이제 인정이 안 된 것은 치료비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제를 받았으니까 정신적인 위자료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피해자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폐 질환이 있다는 게 이게 뭐 살균제 때문이다라는 그 증거와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건에서 다수의 연구 결과라든가 외부 위탁을 받은 그 연구자들이 이 PHMG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화학 물질이 이 폐질환과의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폐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를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법원의 배상 책임을 구할 때는 그 인과관계나 의학적 증명을 원고가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원고들이 패소하기도 하는데 이 사안은 전국적인 피해가 야기됐기 때문에 다수의 어떤 의학 전문가라든가 화학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은 걸렸지만 PHMG나 PHG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내가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그거로 인해서 인과관계에 있는 폐질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인과관계는 이제 법원에서 감정이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지금 아까 한 5천 명 이상의 이제 피해자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분들도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라고 좀 집계가 되고 있나요? 일단 정확하게는 이제 기업이 이제 소송 당한 건수를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112억 규모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애경산업 또한 160원 규모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옥시 같은 경우는 약 150여 명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도 연말까지 피해 판정이 한 6,800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4,000명, 5,000명보다 훨씬 넘어서는 숫자. 피해를 입었지만 구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 기다리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고요. 또 일부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셨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피해 구제에 오래 걸리지 않도록 또 이 판결의 어떤 기준이나 내용들을 참고해서 정부에서 또는 기업에서 전향적으로 과거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배상이나 보상에서 제외한 분들까지 좀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에도 이 판결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이 되거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이 판결은 원래 그 손해배상 판결이 가지는 기본적인 법리를 유지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리를 바꾼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을 했고 손해 책임에 대해서 어떤 배상 책임을 물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송해봤자 뭐 소송 비용만 들고 오래 걸리고 하면서 소송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겠죠. 특히 이 사건 7년 동안 그 소송 제기했는데 배상금이 5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선임 변호사 비용
더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라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인정한 사안도 법원으로 갔을 때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내가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앞서 이 500만 원 식정된 게 이게 치료비는 앞서 구제를 받았으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는 이 금액도 그럼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개별 사안에 따라서 위자료는 구체적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크거나 그 피해가 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은 위자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위자료 정신적 손해액이 그렇게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폭행 사건, 뭐 명예훼손 예, 예. 사건, 뭐 성범죄 사건에서 위자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 넘지 않는 사건 굉장히 많고요. 폭행의 위자료도 1,000만 원 이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것은 재산적인 손해를 다 복구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남아있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상징적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조사들의 그 규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소송 규모, SK케미컬이라든지 옥시, 애경. 근데 그 PHMG라는 성분을 쓴 것은 사실 옥시이고 그 외 SK라든지 애경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 손해배상 관련해서 좀 확정된 바는 없는 건가요? 아니 일부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예. 말씀하신 성분 역시도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결과도 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도 관련 피해자들과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그 책임의 범위나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적 증명이라든가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게 까다롭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7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린다는 거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는 굉장히 좀 지연시키는 그쵸. 그 잘못된 처사라는 예.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다투기보다 총합적인 책임을 인정해서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서 지금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고 병원비 치료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분담금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라는 이제 합의안이 도출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해 기업들이 분담금을 지급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부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낼 수 없다. 그 좀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에서 안 내는 기업들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게 분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안 낸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판결로서 배상 책임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관련된 소송의 진행 경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분담금 지급을 미뤘어도 그걸 강제할 방안은 없었던 겁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자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그 이걸 안 낸다고 해서 제재 규정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뭐 징벌적인 어떤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던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강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쵸. 주목할 수밖에 없고 예, 예. 하니까 이번 판결을 획기적인 기회로 삼아서 나머지 피해자들의 대해서도 전부 배상을 이행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년 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걸 보고 이제 뭔가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진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의 소요는 비슷하게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또 개별 사안마다 좀 다른 겁니까? 개별 재판부 사정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례가 쌓여간다면 하급식 판결들이 그 판례를 참고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1, 2, 3심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입증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들이 1심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는 형식으로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주는 것도 신속한 어떤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는 국회에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노란봉투법의 연연은 그렇습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 때 예를 들면 기업 측에서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어떤 뭐 쟁의행위, 보통 뭐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쟁의행위 결과 우리 기업의 손해가 너무 많이 났다. 뭐 40억이 났다. 이 40억 손해배상은 보통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공동 불법행위, 그러니까 부진정 책임입니다. 손해가 10억이 발생했으면
쪼개서 5억, 5억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10억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동자들에게 가압류라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제가 파업을 하고 쟁의행위를 한 굉장히 주요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1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업한테 당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탄이 이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노란 봉투에 어떤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 청구 당한 근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십시일반 모금을 했었던 게 노란 봉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의 이름을 노란 봉투법이라 이렇게 명칭을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어떤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있어서 좀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 법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청업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은 원청하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네. 중간에 있는 하도급 업체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네.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 파업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근로관계의 어떤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이렇게 쟁의행위나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 불법행위 때문에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기여도 예를 들면 3명이 쟁의행위를 했으면 네. 피해액이 30억이면 그 지분별로 예를 들면 기여도 별로 쪼개서 이 사람에겐 7억, 3억, 3억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공동 불법행위의 법리는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걸 쪼개서 실질적인 예, 예. 기여도나 책임 비율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때의 어떤 권한을 좀 넓혀주고 범위를 넓혀주고 불법행위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너무나 가혹하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당하는 걸 막겠다라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경영계의 입장은 조금 다르잖아요. 경영계에서는 지금 어떤 걸 좀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하거나 그런 의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는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인데 그것을 이제 법으로 제한한다고 한다면 이런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방지할 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이 법의 통과성의 어떤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런 뭐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법리 조항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추세는 좀 어떻습니까? 뭐 노동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가 좀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근로관계의 유연성이 훨씬 더 높은 나라에서는 또 이런 법 체계와 다른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으로 실질적인 논란은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에 맞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동행위 파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프랑스는 사실은 그렇죠. 파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 집회를 하더라도 그것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개별 노동자들한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법의 어떤 그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시위와 파업과 표현의 자유, 쟁의행위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목소리는 반영하되 또 이런 그 근로자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 추세입니다. 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방송사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쟁점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 이제 관련 법까지 이제 3법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그렇죠. 기본 취지는 우리가 공영방송이 정치권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너무 이제 공영방송이 여당 측에 치우친 정치적인 권력에 너무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일단 그 법안을 제시하면서 이 KBS, MBC, EBS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의 구성의 어떤 숫자라든가 추천 권한 등을 이제 변경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정치 권력과는 좀 독립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언론 노조나 관련된 단체나 직능 대표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사회의 권한이 좀 넓어지는 만큼 이사회의 숫자도 늘리고 그리고 추천 권한도 다양하겠다는 게 이제 방송법의 기본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여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야권 단체의 인사들이 많이 이사로 추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에 조금 유리한 구조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쟁점 법안 두 가지가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인데 이제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고 거부권 행사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통과했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그 의석 수만으로는 이 민주당의 어떤 이 법 통과에 대해서 제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제 거부를 아예 하는 것인데요. 거부권의 행사는 결국 국민적인 여론이 이 법은 정말 유해하고 변경할 수 없는 그 목적이라든가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대통령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익이 발생하는 건데 한번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법이라든가 방송 3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어려운 수단으로 변경한 것이냐 아니면 정당한 목적 하에 이렇게 이제 절차는 어찌됐든 여당의 목소리는 들어가고 야당의 목소리로 통과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입법의 정당성을 조금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은 민주당 힘만으로 다시 의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굉장히 좀 고민되는 지점일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게 실제로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내용인 거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재의결 그 의결 정족수를 충족을 하려면 일부 국민의힘 여당의 그 찬성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예. 설득해 나갈 수 있는지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갔던 전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될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